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시 로버트 넬리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발언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황스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황스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시정입니다. 시황스쿨에서는 하나자산운용의 매니저와 전문가가 출연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최근에 가장 핫한 시장이죠. 바로 K방산인데요. 하나자산운용의 ETF 본부 김규현 매니저와 하나투자증권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자산운용 ETF 운용팀의 김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방산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황스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또 K방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서 전쟁의 이슈가 이제 최근부터 발생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제 정세는 2018년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을 금지했던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흐름을 크게 바꿔놨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은 이제 유럽을 포함해서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국가들과의 좀 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러시아나 사우디, 브라질 이런 국가들 자원 부국들과 좀 동맹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신냉전 체제에 돌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어쨌든 그 편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들을 늘리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한 3% 정도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 중국의 주변국들을 보더라도 중국이 방위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변국들도 다른 나라 세계 방위비 증가율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에도 5%씩 늘리면서 어쨌든 이 방위력을 높이는데 큰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각국에서 방위비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국내 국가 안보를 위한 산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좀 가지게 됐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폴란드 등 해외에 무기 수출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방위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성장 변천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주요 방산업체들의 합산 기준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방산에서 내수 비중이 대략 한 55% 정도 되고요. 방산 수출이 한 5%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민수 사업이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해외에서 방산 수출 수주 많았는데 왜 비중이 5%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 해외에 맞게 현지에 맞게 제품을 좀 개량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출 인식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는 5%였는데 앞으로는 이 비중이 10% 이상 20% 이상까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어쨌든 수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영위하는 부분이 뭐 기체 부품 같은 것들이 민수 쪽이 이제 주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줄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여행이 재개되고 하면서 기체 부품 쪽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6.25 전쟁 이후에 보면 굉장히 좀 열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국내 방산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출을 좀 육성하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도 좀 유발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에 어쨌든 정부의 수출 지원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2013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이 30억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좀 지원들을 더 강화해 주면서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방위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전 세계적인 군축으로 무기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부를 주요 고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신냉전 시대 하에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무기 수요가 회복되었고 한국의 방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한국과 폴란드 간 병기 조달 협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최대 24조 원 규모의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산 무기는 그 나토의 규격을 공유하는 미국과 독일 등 경쟁 국가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현재 라이센스 생산 및 기술 공유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기 수출 계약은 단순히 판매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 보수를 이유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실적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부족한 현재 한국 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판매를 하면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 방위 산업이라는 거 잘 알게 됐습니다.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쨌거나 지금 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들에 있지만 유지보수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열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방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제고 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K방산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K방산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답변해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세계 8위이지만 최근 5년간 성장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후 무기 수입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 무기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군인들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당시 로버트 넬리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발언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훈련을 바탕으로 무기의 성능이 검증된 점,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방산의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공급도 빠르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겨울에는 혹한기, 여름에는 혹서기 이렇게 계절적인 특성과 산지가 많다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우리 K방산에 굉장히 나은 점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또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좋은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차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 빌려주고 추가로 필요한 전차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독일 쪽에 요청을 했더니 독일에서는 1년에 20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대수가 기존에 한 40대 정도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 100대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생산 능력을 와. 늘리는 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받았던 게 제일 첫 번째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주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문 이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경쟁 제품인 독일 PGH-2000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한 것까지 다 해봐야 200문에서 300문 정도밖에 안 만들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만들어서 운용해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K방산의 또 다른 두 번째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K방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면 방위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해외 수출 목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우리 군에서 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전환을 2018년도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담아서 변화를 모색한 거죠. 이게 어떤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간 것의 성과가 2021년도에 방산 수출 70억 달러 넘어간 그런 성과로 이어진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방산의 성장에는 뭐 국제 정세도 있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또 방위산업 기업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런 방위산업 기업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회사로는 이제 한 4개의 회사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렇게 4개의 회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주력 무기가 가장 많이 있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이제 가성비 뛰어나고 성능 좋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천무 다련장 로켓, 그다음에 호주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것들이 이제 한화에어로의 주력 무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을 주도하는 회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K2 전차를 폴란드로 수출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K2 전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산 대수를 굉장히 좀 크게 늘려 나가면서 이제 지금 수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주력 사업 부분은 이제 철도 차량입니다. KTX 타보셨죠? 예, KTX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 철도 차량 쪽이 그렇게 고마진의 비즈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K2 전차 수주가 많이 늘다 보니까 철도 차량 쪽에 그 저마진 부분은 좀 줄여 나가게 될 거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개선의 속도가 다른 방산업체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뭐 국내 유일의 완제기 비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KF-21, 그다음에 이번에 폴란드로 가는 FA-50 같은 그 고정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투기류와 수리온 같은 헬기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성과가 없지만 뭐 회사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수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좀 조만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도무기의 강점을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이게 유도무기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방어적인 성격의 천궁 같은 무기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전차 유도무기 같은 것들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약점은 되게 대규모 해외 수주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이만큼 물건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매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면 수출 비중 늘면서 이익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위 산업의 다양한 무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군대도 안 다녀왔기 때문에 뭐 게임을 통해서만 이런 무기들을 좀 접하다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애널리스트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4년의 K 방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뭐 말씀드렸던 회사들의 매출은 한 23조, 올해랑 비교해 보면은 한 12% 정도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2조 원 가까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 이상 성장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폴란드로의 매출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기 때문에 뭔가 이 폴란드 수출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은 많이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해는 내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매출 이익 성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방산주가 기존에는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종목들로 분류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성장주로 분류가 돼도 충분할 만큼의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방산업체들을 보면요, 매출 증가율 한 자릿수. 근데 해외 업체들은 워낙 그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국내 기업들보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해외 기업들의 버금갈 만큼의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대략 6%대지만 내년도에는 8%대,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해외 기업들 못지않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주 측면에서 폴란드 작년에는 이제 1차 계약분 뭐 123억 불 포함해서 170억 달러를 수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강했는데, 이제는 수주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많나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무기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협상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장갑차라든가 체코의 전차, 루마니아의 전차 자주포, 그리고 필리핀, 뭐 폴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잠수함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도 내년도에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황스쿨. 네, 첫 시간에는 K 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과 가치를 입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 투자자라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ETF, 아리랑 K방산 FN ETF에 대해서 김규현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기 영상 링크 눌러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과 또 하나자산운용의 김규현 매니저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